자, 지금부터는 이제 조직 관리 전략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이제 조직 발전에서 이제 다뤄야 될 내용부터 한번 차근차근 들여다보죠. OD다라고 했는데, OD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거냐면은요, 말 그대로 이제 이게 조직, 그리고 발전, 이렇게 그냥 직역한 거죠. 그죠? 조직의 발전인데, 이 조직의 발전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이 구성원의 가치관, 태도, 그 다음에 행태,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를 끌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조직 발전이라는 게 구성원의 가치관, 태도, 행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그죠? 비슷한 것들이 있었었는데, 앞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교육훈련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뭐가 있었냐면 감수성 훈련 같은 거를 잠깐 언급했던 적이 있어요. 그죠? 감수성 훈련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은 구성원의 가치관, 태도, 행태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목적을 가졌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참고 삼아 그것도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조직 발전이라는 개념으로 조직 전체의 내용적 질이 좋아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이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가치관이나 태도, 행태에 있어서의 변화, 요거를 이제 끌어내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치관, 태도, 행태의 변화까지. 그 사람들이 바뀌어야, 사람들이 뭔가 좀 개선이 되어야 그래야지 조직의 질적인 측면이 좋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냐면요. 구성원의 가치관, 태도, 행태 변화가 조직 발전이고, 그리고 이제 요거를 보면은 좀 이제 장기적인 시야를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장기적인 시야로 사람들이 쉽게 그냥 바뀌진 않을 거니까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요, 하향적이다라고 하는 특징도 있어요. 하향적이다. 그러니까 조직 발전을 이룰 때에는 밑에서부터 알아서 바뀌면서 위로 그것이 전달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위에서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바꿔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가보면은 우리가 리더십 이론 공부할 때 그때 또 한번 이런 유사한 개념이 또 소개가 될 거거든요. 요즘 시대에는요, 변혁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그 변혁적 리더라고 하는 그 리더는 이 가치관, 태도, 행태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윗선에서 먼저 주도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으로 끌고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하향적인 형태가 된다 라고 정리하시는 게 필요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개념 한번 보실까요? 조직의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행태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서 조직원의 가치관, 신념, 태도 등의 변화를, 행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계획적이고 복합적인 관리 전략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념 정의 그렇게 해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기법이 나와 있죠. 기법을 보시는데 이거를 위해 가지고 여기서 참고로 봐야 되는 게 감수성 훈련이라는 거예요. 감수성 훈련 기억나십니까? 이거 한 10여 명의 인원을 모아놓고 서로 모르는 사이끼리 모아놓고 자기 얘기를 다 풀어놓게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조언해 주는 방식입니다. 네? 요렇게 해가지고요, 이 사람의 태도나 행태 같은 것들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네? 네. 심지어 있잖아요, 어떤 뭐 그 의존증 같은 거 있죠. 약물이나 알코올이나 이런 데 의존증 가진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도 이 감수성 훈련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런 걸 써요, 실제. 그래서 그 해당자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자기의 어떤 사례, 자기의 경험, 얘기를 막 풀어놓으면 상대방이 그거에 대해서 막 자기 얘기를 또 덧붙이면서, 그러면서 서로 나름 위로도 되고 서로 격려도 되고 조언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방식인 거라 이게 이제 시간이나 비용은 좀 많이 들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바꿔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줍니다. 꾸준히 해야 돼요. 근데 저게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바뀌는 것이 아니어서 아무튼 노력은 많이 좀 기울여야 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일 수도 없잖아요. 10여 명 정도밖에 못 모이고. 그래서 이게
보통 보면은 모든 전 직원에게 감성 훈련하기는 좀 어렵고 리더급 정도 되는 관리자들에게 요 감성 훈련을 시켜줘요. 그래서 이들이 먼저 변해서 조직 구성원들을 이끌어내도록 이렇게 이제 설계되어 있는 게 조직 발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감수성 훈련이라고 했을 때 보세요. 외부 환경으로부터 차단된 인위적 상황에서 10명 내외의 이질적 구성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인원수는 정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10여 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여 명. 우리 교재는 조금 그거를 축소시켜 놓고 있는데 뭐 인원이 적으면 더 말하기가 좋긴 하겠지. 서로 말할 기회도 많고 그러긴 할 텐데 한 10여 명 정도까지는 봅니다. 그래서 소집단 구성원이라는 것은 변함은 없어요. 10여 명까지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비친근자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서로 원래 모르던 사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만 집중해서 서로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원래의 관계성이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 논의하는 것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성격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정형적 접촉이라는 거 뭔지 알겠죠? 정형화되지 않았다는 게 뭐예요? 미리 설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해야 돼, 이런 주제를 끌어내야 돼,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또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비정형화되어 있는 접촉을 통해 가지고 타인을 이해하고 자신의 태도를 평가하여 행태를 개선하도록 하는 훈련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감수성 훈련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자기 표현적 인간을 육성한다라는 특징이 있잖아요. 근데 원래 자기 표현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좀 어울리지 않고 효과가 좀 반감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얘기를 과장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 자체가 건강하지 못한 것이긴 한데 근데 아무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무슨 피해의식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남들한테 제 얘기를 잘 안 해요. 개인적으로 뭐 이런 고민이 있어, 이게 힘들어, 나는 뭐 이런 환경에서 자랐어, 뭐 이런 얘기들을 거의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을 갖다 앉혀놓고 너 얘기 좀 풀어내봐. 그러면 되게 망설일 가능성이 많아요. 처음에 이걸 다 얘기해도 되나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괜히 누워서 침 뱉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내가 그냥 삭히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이럴 거란 말이야. 그런 경우에는 이 훈련법이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계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저랑 정반대로 막 과장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자기 상황을 자기 합리화를 하고 객관화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도 많아서 그런 경우도 이 훈련법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일정 기간 이거를 연습 삼아 처음에 몇 번 진행하면서 마음의 문을 좀 열 필요가 있죠. 이제 그렇게 열리면 그 다음부터는 좀 진솔한 얘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거기 단점으로 놓고 보면 소수의 인원만 참여할 수 있는데 시간과 노력이 너무 과도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의 경험치 안에서 해결 방법을 찾기 때문에 이것도 좀 진취적이라고 보긴 좀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인의 경우에 쉽게 바뀔까? 라고 하는 우려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쉽게 바뀔까? 라고 하는 건데 진짜 열려 있어야 돼요. 이거는 내가 변할 거야 라는 의지가 강력해야지 상대방의 얘기나 이런 것들도 막 흡수하고 그 상황에 녹아드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은 이게 그 태도 변화가 아주 곤란하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왜 우리 다이어트를 해도 요요 현상 같은 게 벌어지잖아요. 다이어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즘 보니까 뭐 덴마크 기업인가? 어디가 그 무슨 성분을 가지고 주사제를 만들어서 굉장히 상한가를 치고 있대. 어떤 기업이. 그 기업이 만든 게 식욕 억제를 뇌에서 관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자극하는 건가 봐. 근데 이게 1년 동안 그 치료받으려면 수천만 원 이상 들어야 된대요. 돈이 엄청 비싸대. 그래서 이제 그 기업이 활성화되면서 식품업계 주가가 떨어지고 있대요. 앞으로 식품 소비가 더 줄어들 것 같아. 이런 거를 더 자극했다고 하네요. 근데요, 그것에 대한 전망은 좀 엇갈린대요. 자, 왜 그러냐면 그 식욕 억제를 일시적으로 시켰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 평생 그거 주사 맞으면서 할 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어느 순간이 되면 자기가 그럼 스스로 알아서 이제 통제가 될 것이냐의 부분인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왜냐면은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뭐 또 언젠가는 원래 내 상태로 돌아가려는 힘이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평생토록 내가 진짜 참는다, 이런 게 아니면은 뭐 되는 일이 없어요. 이를테면 뭐 담배 끊는 사람들도 생각은 계속 나는데 참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접근해 본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감성 훈련을 했어. 그래서 그때는 뭔가 느껴졌어. 그런데 훈련을 또 멈추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아니, 그 감각이 또 사라지고 내 원래 했던 패턴이 다시 또 되돌아오는 거예요. 일종의 이것도 정신적 요요지. 요요가 와가지고 원상태로 자꾸 회복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관성과 타성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 거예요. 관성과 타성.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속에서 결국에는 훈련의 효과가 지속되기는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암 그 퇴치 경험을 가진 분한테 들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암을 퇴치하려면 기존의 식습관이나 모든 걸 다, 생활 환경을 다 바꿔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좀 괜찮아졌다, 완치됐다라고 하면 원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원래로 돌아가면 이거야. 또 환경이 또 예전 환경이잖아. 그럼 먹는 거에서부터 뭐 다 다시 내가 막 그 암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것을 잊고 예전으로 돌아간대요. 그러다 보면 재발이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 안 맞는 뭔가 요인 때문에 암이 왔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스트레스든 뭐든. 근데 이제 그런 환경으로 돌아가는 거야. 먹는 거든 스트레스든 뭐 요인이 있을 텐데, 그런 환경으로 되돌아가 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살으려면 다 단절해야 된대. 이게 보통 일이에요, 근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 뭐든 쉬운 일이 없어. 참, 이제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좀 회의감이 들지 않아요? 되겠어?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되겠어? 이런 건데 되게 이상적인 얘기예요, 사실은. 되게 이상적인 얘기예요. 오히려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으로 갈아 끼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우리의 가치관이 좀 달라져야 된다 그러면 그런 가치관을 지닌 사람으로 물갈이를 하는 게 오히려 빠를지도 몰라요. 어쩌면 조직 입장에서. 그 사람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그래서 약간 좀 회의적으로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예, 그런 비판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런 노력을 해나가야 된다. 우리 현대 조직은 이 방향으로 가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훈련 방법으로 나와 있는 게, 거기에 이제 관리망 훈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관리망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요게 관리망 이론이라 그래가지고 요거가 이제 리더십 이론에서 또 소개가 돼야 될 것인데, 블레이크하고 머튼이라는 학자입니다. 관리망 이론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리더를 키워내기 위한 훈련법을 제시한 거예요. 그게 관리망 훈련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보시면 특징의 기억이 있잖아요. 인간관계 개선에 초점 있는 감성 훈련을 보다 발전시킨 포괄적 접근 방법이다. 그래서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직무상 업적까지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한 깨달음, 이 인간관계를 통한 깨달음에서 벗어나서 직무의 업적성까지 같이 고려해서 리더를 양산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만들어낸 기법으로 관리망 훈련이라는 게 있다 정도만 하나 좀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 하시고 지나가 볼까요? 3번으로 가볼게요. 목적과 특징 및 문제점 그랬습니다. 이랬는데 뭐 조직의 근본적인 어떤 구성원들을 이제 바꿔 놔가지고 조직이 이제 이 뭐라 그럴까요? 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이제 우리가 목표했던 바를 적재적소에 잘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고, 괄호 2번의 특징에서 보시면 행태적인 측면의 접근이다라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7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향적이고 8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속적이고 장기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다 적어드렸어요. 그리고 Y론적 인간관이 나왔는데 이건 제가 따로 안 적은 이유는요, 여기서는 조직 혁신이라 그랬잖아요. 혁신은 X이론적 인간하고는 못합니다. X이론적 인간은 어떤 인간이라 그랬나요? X이론적 인간이다 그러면 그냥 일하는 것도 싫고 그냥 뭐 내가 지금 뭘 개선할 의지도 없고 뭐 이런 게 X이론적 인간이에요. X이론적 인간. 그래서 간혹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좀 의아한 지점도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뭐 명문대 출신인데 옛날에 그런 거 화제됐단 말이에요. 명문대 출신인데 나는 워라밸을 위해서 뭐 이런 직업을 선택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최근에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야쿠르트 배달을 하고 있다. 뭐 그런 게 또 기사화가 됐어요. 나 그래서 이게 만족스럽다. 뭐 이러면서 기사가 났던데 내막까지는 잘 모르죠. 우리가 왜 그 사람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지까지는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하겠지만은 원래 야쿠르트 배달은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주로 하는 좀 나이 있는 중년 여성이 하는 업종인데 젊은 여성이 이른바 우리 사회에서 보면 번듯한 대학을 잘 나와서 왜 저 일을 해? 그러니까 더 뭐 이를테면 연봉도 높고 뭔가 좀 전문성 있는 일도 있을 텐데 그런데 특별한 전문성이 없어도 되는 일을 왜 하느냐 뭐 이렇게 보는 것이고 임금 격차도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생활이 재밌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옛날에 고대생 여학생 한 명은 도배업을 배워가지고 도배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뭐 그런 일도 있고 뭐 간혹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아니 그 정도로 공부 열심히 하려면 좀 진취적이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아니었던 거지 뭐. 그래서 일과 관련해서 나는 일을 빨리 해서 돈을 빨리 벌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 나 여유를 즐기고 싶어. 그게 더 중요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Y이론적 인간이 아니라 X이론적 인간이에요. 알겠죠? 그러다 보면 X이론적 인간한테는 이거 우리 좀 이렇게 변해보자, 뭔가 새로운 마인드로 접근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면 상당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Y론적 인간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자고 제안하면 이거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Y론적 인간관이라고 하는 거 이제 그거를 한번 그렇게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당연해서 안 쓴 거예요. 아무튼 혁신할 때는 당연히 Y론적 인간들 하고 하는 거지 X이론적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 그렇게 놓고 보시고 뭐 문제점 같은 것도 있는데 이게 보통은요 외부 전문가가 좀 들어와요. 여기다 하나 더 써드린다면 여기는 외부 전문가가 투입되어서 하향적으로 막 이제 개혁을 해나가는 형태가 됩니다. 이제 그걸 OD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외부 전문가가 들어왔을 때 우리 앞에서 왜 행정활용론 공부했었잖아요. 그거 하실 때 보시면 알겠지만 외부자에 의한 개혁은요 엄청난 저항에 부딪혀요. 외부자에 의한 개혁은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좀 될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요 정도만 간단히 보시면 되고요. 이제 MBO가 매우 중요해요. MBO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MBO는요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목표 관리 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표 관리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표 관리제. 목표 관리제다라고 했을 때는요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커 들어봤어요? 피터 드러커? 아예 안 들어봤어? 네. 경영 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모를 수가 없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경영학의 아버지 그랬을 때는요 앞에서 봤던 테일러 같은 인물을 꼽기도 하고 그런데 현대 경영학 이렇게 따로 나눠가지고 한 60년대 그때 주로 활약하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그 인물로 치자면 피터 드러커인데 이분이 이제 요 목표 관리제를 제시를 해요. 그 목표 관리제는 기존의 관료제랑 좀 다른 점이 얘도 있겠죠, 그죠? 기존의 관료제랑 다른 점이 어떤 거냐면요, 목표 관리제는요, 이제 당사자가 본인이 직접 자신의 목표를 제시하게끔 하는 겁니다. 구성원이 자기 스스로 목표를 제시해요. 자신의 목표를 제시하도록 합니다. 제시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직속 상관 있잖아요. 직속 상관하고요. 상관과의 이제 뭐냐면은요. 그 조정 과정을 거쳐요. 목표의 조정 과정을 거칩니다. 그냥 뭐 목표를 제시했다 그래서 그대로 다 받아줄 수는 없잖아요. 직속상관과의 조정 과정이 있는데 직속상관과의 조정이 있다는 얘기는 왜 그러는 거냐면은 이게 회사의 목표와 이걸 통해서 자 이제 회사의 목표와
그 다음에 개인 목표의 조화로움을 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의 목표가 있는데 그거랑 좀 어울리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맞춰 가야 되잖아.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고 요거를 이제 실행에 옮기고, 조정이 다 되면 실행에 옮기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인 환류를 거치는 것이다. 과정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목표를 제시한 다음에 직속상관과 조정 과정을 거치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이렇게 해도 좋아요. 이렇게 요 과정을 거치면서 요걸 하는 거야. 회사의 목표와 개인 목표를 조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대로 실행을 하고, 실행을 옮긴 다음에 잘했다 못했다 환류하고 평가받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MBO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말이에요, 좀 단기적이에요. 단기적입니다. 왜냐면 보통은 1년 단위, 뭐 1년 이내 정도로 할까요? 1년 이내 기간을 설정해서 그때 목표를 제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스스로 목표를 제시할 수 있으려면 자기가 하는 일이 굉장히 계량적인 일이어야 돼요. 계량적 업무와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측정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거 100개 만들었는데 올해는 120개 만들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측량이 가능해야 되고 단기적인 목표다. 이렇게 봐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이거는 좀 상향적이네요. 상향적, 그죠? 상향적이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형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형식. 스스로가 목표를 세워서 위로 올리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말이죠. 조직 내부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의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죠? 이게 조직 바깥에 하고는 별 상관없고요. 자기네 내부에서 이를테면은 그 생산 프로세스 관련해 가지고 자기들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예요. 그냥 안에서. 예, 그렇게 해야 될 문제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요, 요거는 또 이렇게 됩니다. 책임은요, 개별 책임으로 이제 물을 수 있는 거죠. 개별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목표를 제시했기 때문에 그 성과가 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책임은 스스로 목표를 제시했던 본인이 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요, 여기서는 수직적 의사소통 있죠. 수직적 의사소통이 매우 활발하더라. 이렇게 봐야 돼요. 수직적 의사소통이 매우 활발하더라. 됐을까요? 수직적 의사소통이 매우 활발하더라. 왜냐면 지속적으로 상관하고요, 계속 의견 교환을 해야 되거든요. 환류할 때도, 피드백 받을 때도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연간 계획을 짰다, 연간 목표를 짰다 그럴 때도 연간 목표 달성을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노력하는 거예요. 그죠? 같이 노력하고 중간에 모니터링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 수직적 의사소통이 매우 활발하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은요, 수평적인 의사소통은요, 소통은 기회가 없죠. 수평적 의사소통이 될 일은 별로 없어요. 그죠? 이런 게 이제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포인트들이 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얘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TQM하고. TQM이다 그랬을 때는 Total Quality Management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80년대 유행합니다. 이거는 목표관리작가 60년대 나온 이론이라고 한다면, 요 이제 TQM은 좀 한 템포 늦은 거죠. Total Quality Management. 그래서 이게 총체적 질관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총체적 품질 관리라고도 하고, 아니면은 이거를요, 전사적 질 관리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전사적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전 회사 차원에서, 전체 회사 차원에서의 질적인 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적인 관리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랬을 적에 요게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는요, 팀 단위로요,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개선 노력을 하는 거라, 이게 좀 지속적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지속적이에요. 팀 단위 품질 개선 노력인데,
이제 문제를 먼저 고민해서, 그러니까 사후적 대응이 아니라 사전적인 대응을 하는 거예요. 사전적 대응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요, 요거는 단기적인 차원이 아니고요, 좀 이제 지속성이 있어요. 지속적 대응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요, 요거도 상향적입니다. 상향적. 팀 단위에서 먼저 고민을 하기 때문에 상향적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조직 내부의 과정이라기보다는 고객을 지향하는 이 지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고객의 불편함을 해결하겠다. 그것도 사전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 높은 단위에서 팀장 이상이 책임을 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개별 한 사람 한 사람 책임진다기보다는 장급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형태가 될 거예요, 얘가. 알겠죠? 그리고 얘는 상대적으로 수평적 의사소통이 활발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얘가 팀 단위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평적인 관계를 맺고 이 안에서 의사소통이 활발해져요. 그러니까 얘랑 좀 대비가 많이 되지 않아요? 많이 되잖아요, 그죠? 공통점이 있다면 상향적이다 정도가 공통점이에요. 그죠? 상향적이다 정도가 공통점이지 나머지에서는 대비되는 게 아주 많다. 얘는 단기인데 얘는 지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개인이 직접 그 성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얘는 팀 단위로 책임지는 거라 팀장급 이상이 책임을 지고 그거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당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얘는 MBO 같은 경우에는 수직적인 의사소통이 많은데 얘는 수평적 의사소통이 많고, 얘는 조직 내부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건데 이거는 조직 내부에서의 고민이라기보다는 고객하고의 관계 개선,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이라, 그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봐두시면 되겠네요. 이게 TQM 됐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OD, MBO, TQM을 상대적으로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재로 한번 찾아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교재로 한번 찾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목표관리제도의 개념 및 배경 이렇게 나왔는데, 조직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상하 조직원의 참여 협의를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다음에 업무 수행 결과를 목표에 비춰 평가하고 환류하는 동태적, 민주적, 참여적 관리 방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50년대 드러커, 맥그리거 등에 의해서 창시가 돼서 60년대 이후에 조직 발전과 더불어 미국 사기업체의 주요한 조직관리 기법으로 널리 채택됐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미국 정부에 도입된 바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것도 재무행정론 가면 또 공부하실 내용인데, 목표관리 예산제도라고 해가지고 닉슨 행정부에서요. 닉슨이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70년대. 근데 닉슨 행정부에 의해 가지고 이게 이제 예산제도로 채택이 됐었습니다. 예산제도로. 그래가지고 요게 예산을 짤 때도 자신들의 목표를 미리 고려하여 스스로 그거를 예산을 제시해서 위로 올리도록 했던 방식으로 미국 정부에 도입이 됐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요게 이제 성과평가제도로 목표관리제가 일부 반영됐다가 사라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과정이 있네요.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실행하고, 중간평가 완료하고, 최종평가 완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 목표를 중시한다. 이렇게 해서 특징으로 가보니까 단기 목표, 단기 목표. 이래가지고 단기적이다 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거기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권적 관리, 이렇게 돼서 Y론적 인간관, 스스로 자기의 목표를 설계할 수 있을 만큼의 인간이어야 돼요. 그래서 Y론적 인간관에 입각해서 상하 간의 참여를 중시하는 분권적 관리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통합적 관리다 라고 했는데, 이게 뭐 개인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의 통합을 이룬다라는 측면으로 설명돼 있잖아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성과 지향적 관리를 합니다. 과정보다는 성과에 초점을 많이 맞추는 것이고, 상향식 관리이고 동태적 관리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장단점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요, 다양한 관리 기법하고 비교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전통적 관리와의 비교가 좀 되어 있기도 하고, 괄호 2번에 보면 OD하고 좀 비교해 놓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것도 복습 삼아 같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TQM으로 넘어가 봅니다. TQM이다 그랬을 때는 Total Quality Management, 총체적 품질 관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으로 보시면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이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제 품질 향상을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시 한번요.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통해 고객의 요구에 부응한다. 다시 말해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품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해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위해서는 윗사람이 일방적으로 뭔가를 제시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조직의 문화까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관리기법 이상 경영 철학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는 것이고 TQM은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품질 경영제로 불리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질을 사전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는 거예요. 특히 현대 사회에는 뭐라 그럴까? 이게 소비자의 기호도 굉장히 빠르게 유행을 타고 굉장히 이제 신속하게 변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고객의 니즈를 쫓아가다 보면 지금 있는 상품이 완결판이 아닐 수밖에 없어요. 계속 뭔가가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요게 이제 항상 베타판인 것이 우리가 만든 상품은 완결판이 될 수가 없어. 계속 뭔가를 바꿔야 돼. 이런 마인드를 품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로 이번에 보면 이제 데밍이라는 학자에서 고안이 됐었다. 뭐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과정을 보면 고객 및 업무 과정을 식별하고 결함 및 원인을 확인한 다음에 개선안을 마련하고 모의 실험한다. 그리고 개선안을 채택하고 실시하고 반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특징 및 기법으로 가보면 고객 만족을 위해서 사전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이고 장기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팀 단위 활동을 한다는 것도 밑에 나와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고객의 참여를 또 끌어내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기반하고 있는 기법이 뭐가 있냐 그랬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ISO 9000 시리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시험에 언급된 바가 있거든요. 근데 ISO 9000은요, 품질 표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국제적으로 이런 상품을 뭐 어디에서든 만들 수 있지만 적어도 이런 정도의 품질은 유지해 줘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제시했던 겁니다. 그게 ISO 9000 시리즈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됐을까요? 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냐면은 자, 잠깐만요. 네. 그리고 식스 시그마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식스 시그마 운동. 이거는요, 불량률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었어요. 네. 근데 이런 것들도 TQM 방식의 일종으로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ISO 9000은 시험에서 뭐 선지 중에 하나 정도로는 나온 적이 있으니까 뭐 이제 참고 삼아 보시면 돼요. 80년대 후반에 ISO 9000 인증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최소한의 공통적인 어떤 품질 수준 같은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총체적 품질 관리에 대해서도 다른 이 혁신안하고 비교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BO와의 비교가 있는데 이거를 또 쭉 읽어 내려가시면 복습이 충분히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네모 4번으로 가볼게요. BPR과 IT 기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PR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면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리엔지니어링 한다. 리엔지니어링이니까 그 기술 과정 같은 것들을 전반적으로 개선해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냥 그렇구나 라고 하고만 이건 지나가셔도 돼요. 상관없고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전략적 관리라고 하는 개념도 있어요. 이 전략이라고 하는 게 스트래티직 이렇게 나왔는데 요게 이제 전략이라고 하는 거, 전략적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전술 전략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전쟁 같은 거를 할 때 전략을 큰 차원에서 세우고 큰 틀의 전략을 세우고 그 안에서 세세한 전술을 시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 안에서 보면 일부 전술은 일부러 지는 척 할 수도 있고 상대방을 유인하기 위해서 그죠? 후퇴할 수도 있고 막 이런 거예요. 전술이라고 하는 건. 그런데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아니 그 궁극에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이 조금 더 근본적이고 그 다음에 더 깊이 있는 고민이다.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관리를 할 때 전략을 수립하고 전략하에서 움직여야 한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급변하는 환경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조직 내부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조직의 비전과 미션을 구체화하고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해 나가는 전략적 기획에 의한 관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의 현실을 내외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과 우리의 강점, 단점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진단을 똑바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략적 기획을 해서 그 안에서 조직의 미션, 비전 이런 것들도 좀 찾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조직의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조직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뭐지? 우리가 해야 될 과제가 뭐지? 이런 거를 제시하는 거고요. 비전은요. 그걸 통해서 뭐에 도달하려고 하는 거지? 뭐 이런 거를 제시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행정학에서 미션, 비전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보시고요.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대표적인 게 이제 수합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얘도 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어요. 출제된 바가 있는데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뭐 한두 번? 뭐 이렇게 나오다가 말았는데 근데 이거 수합 분석을 좀 해보신 적 있지 않아요? 뭐 보고서 같은 거 써봤을 때 뭘 분석해 볼 때 해봤을 수 있는데 뭐 경험이 없는 분도 있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회사 생활을 내가 조금이라도 해봤다. 거나 혹은 대학에서 뭐 내가 어떤 뭐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내야 된다 할 때 이런 걸 쓰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왕왕 있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맡아야 될 일에서 뭔가 좀 이렇게 벽에 부딪힌 느낌이 들을 때 그때 수합 분석을 통해 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잘 진단해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전략 수립을 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간단한 도식인데 상당히 유용해요. 그냥 하나를 보면 뭐냐면은요, 외부 환경의 기회적 요소와 위협적 요소를 보는 거예요. 기회적 요소와 위협적 요소를 본다. 그리고 내부 환경상에서의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뭔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죠? 우리 학원을 비유해 보자면 학원에서 위협적 요소가 있죠. 지금 공무원 응시생 자체가 많이 줄었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강점이 뭘까? 그래도 1대1로 좀 붙어서 관리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 소수의 학생들한테 훨씬 더 큰 만족감을 줄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약점이 된다는 것은 어떤 거겠어요? 일단 너무 워낙 모수가 작아지면 지역에 기반하고 있는 학원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그죠? 인원이 너무 현격히 줄어들어서 경영상 위기를 맞을 수도 있지. 뭐 이런 것들이 약점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기회가 되는 건 어떤 걸까? 기회가 되는 거? 요즘에 뭐 기회가 있나? 공무원 학원이? 잘 모르겠어. 잘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뭐가 기회지? 라고 찾아내서 거기서 이제 강점과 약점을 또 분류해 보면 되는 거지. 뭐. 그러면은 이제,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이런 그 다음 단계의 고민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강점은 잘 살려나가고 약점은 좀 보완하거나 혹은 차단하는 이런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걸 좀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수합 분석을 통해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갑니다. 이제 중요한 건 BSC예요. 안 적는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쓱 읽으면서 지나가셔도 됩니다. 근데 언급은 해드렸다는 것은 그래도 출제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구나 정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아서 잘 대응하세요. 근데 지금 여기다 쓰는 애들은요 수시로 비교하면서 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BSC가 최근에는 시험에서 제일 많이 다뤄졌던 개념이기도 해요. 이거는요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라고 하는 건데 얘는 이제 뭐냐면은 균형 성과 관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균형 성과 관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균형 성과 표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균형 성과 표. 그래가지고요 BSC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잖아요. 스코어 카드 성과 카드 그런 건데 그것의 균형을 이뤄라 이런 겁니다. 참 이게 보수 진보 이런 거 나누는 게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진짜. 왜 그런 얘기 갑자기 하냐면요 요거 관련돼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의 진보적 색깔을 가졌다라고 분류되는 경영학자, 경제학자들 중에서요 상당수는요
우리나라 재벌 기업의 구조가 좀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을 미국식의 주주자본주의로 바꿔야 돼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고요.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진보 세력이 집권했을 때 대통령실로 가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했어요. 막 정책실장 이런 거 하면서 그랬거든요. 근데 미국식의 주주자본주의가 진보의 아젠다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 상대적이야 이게. 진보 보수가 상대적인 게 우리나라는 너무 재벌 중심으로 이게 이제 짜여져 있으니까요. 우리나라의 이 경제 구조가 재벌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보면은 미국식의 주주자본주의로 바꾸는 것이 우리 사회 진보다. 일단은 단계적으로 봤을 때 그거도 못하고 있는 거다 라는 식의 평가가 내재되어 있는 거죠. 아니 그래갖고 뭐 하고 다녔냐면 옛날에 그런 운동하고 그랬어요. 삼성에 대해서 이 삼성이 지금 탑이 됐으니까 삼성의 그 승계구도나 이런 것들을 막 비판하고자 어떻게 하냐면은요, 삼성전자 주식을 비싸잖아. 많이도 못 사. 몇 주 사가지고 주주총회 할 때 일부러 가가지고요, 거기서요 막 준비된 걸 가지고 발언권 얻어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푯말 들고 막 설명하는 거야. 대학 교수가 가가지고 이게 문제다. 이런 걸 바꿔야 된다. 이런 걸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는요, 이제 지분 많이 가진 사람들은요, 나가라, 뭐 하는 거냐, 막 이렇게 합니다. 진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못하죠. 그런데 이제 옆에 있는 다른 주주들이 왜 이런 걸 방해하냐, 몇 주 가지고 그러는 거야, 나가! 이러고 막 난리 나고 시끄럽고 그랬는데 그 일종의 운동으로 한 거예요. 이걸 소액 주주 운동이라 그래서 재벌 기업들하고 맞서는 방법으로 그런 걸 해서 나름의 그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런 운동도 하고 그랬는데요. 우리는 이제 그거조차도 부러운 건데 미국 입장에서는 또 고민이 있어요. 자, 미국에서 주주자본주의로 가다 보니까 이게 소유자가 없어. 그러니까 소유자가 있긴 있지. 그 지분을 가진 사람들은 소유자라고 볼 수 있지만 흐트러져 있는 거잖아, 이게. 쭉 흐트러져 있다 보니까 이게 내 거라 이거를 장기적으로 더 발전시켜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주주가 드물고 대부분은 다 어떠냐면은 요거를 당장 회사의 가치가 높게 보이게 해가지고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한다든가,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은 당장의 수익을 많이 내가지고 그걸로 배당을 받는다든가. 원래 여러분들 저기 주식을 보유하면은 그 두 가지 권리가 두 가지가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죠. 그죠? 하나는 시세 차익을 거두는 것이고 경제적 이익을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어떤 거예요? 배당을 받는 거예요. 배당을 받는 거야.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익을 주주들은 원하죠. 근데 당장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장기적인 시야를 자꾸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이 순간에 주가를 좀 키워줘라. 지금 이 순간에 조금이라도 돈을 더 남겨라. 이렇게 하다 보면 장기적 투자 못 합니다. 장기적 안목이 없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최고 경영자를 누가 해요? CEO라 그래서 전문 경영인이 하도록 하잖아요. 그 전문 경영인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사람이에요, 그냥. 그렇게 가는데 우리나라랑 달라. 우리나라는 재벌이니까 그 집안에서 그냥 해버리잖아요. 우리는 그게 너무 짜증나는 거야, 사실은. 왜냐하면 경영 능력을 그 창업주는 뭐 비리가 있었네 없었네 뭐 부조리가 있는 없네 다 떠나서 일단은 그 회사를 그만큼 키울 만큼의 능력을 보유했다라고 하는 거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2대, 3대, 4대까지 가면서까지 이게 그 경영 능력이 철저히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 거기에 자식들을 이렇게 쭉 낳다 보면 그 중에서 어떤 놈은 능력이 있고 어떤 놈은 능력이 안 되고 그럴 겁니다. 그럴 건데 무조건 얘네들이 승계하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재용 씨 같은 경우에도 그 논란이 있었어요. 승계 받기 전에 아버지가 한 100억씩 던져주면서 너 이걸로 하고 싶은 일 한번 해봐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 투자해서 다 똥손이었거든요. 똥손. 다 날려먹었어. 그래가지고 아니 직접 거둔 경영성과가 도대체 뭐냐, 그게 어떻게 저런 거대 기업의 회장이 될 수 있냐 라는 비판이 사실은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이나 아니면은 이건희 회장 정도만 해도 이건희 회장은 형제들하고의 경쟁이 장난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큰형하고도 사이가 되게 안 좋았잖아요. 큰형 쪽이 CJ 쪽이야.
그래서 큰형의 아들 조카가 CJ 회장 하는 거예요. 큰형은 중국으로 그냥 건너가 살다가 돌아가셨고, 그랬는데 그 셋째인가 그렇잖아요, 이건희 회장이. 근데 이러저런 우여곡절 끝에 회장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그 중에서 얘가 경영 능력이 좋구나 뭐 이렇게 돼서 이제 이를테면은 저 채택된 케이스라고 평가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재용 씨는 그냥 외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내 거 뭐 거의 이렇게 된 셈인데, 이랬을 때 과연 경영 능력이 있냐, 이런 부분이 의구심이 남아서, 이렇게 하다가 삼성이 무너지면 국가도 어려워지고, 거기에 이제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나 그 다음에 거기 연계되어 있는 기업들이 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우리의 관점인데, 미국에서는 오히려 CEO를 뽑아서 뒀더니 CEO가 어떻다는 거예요? CEO는 당장 자기 연임에만 관심이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시 연임하려면 지금 주주들이 원하는 걸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 결론인데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균형 성과 관리는, 자, 균형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재무적 관점만 너무 높은 미국의 기업을 비판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돈이 어때? 수지타산이 어때? 이런 것만 관심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거에만 신경 쓰다 보면 단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실적이 안 좋으면요, 장기 투자를 하기보다는 지금 있는 사람들을 자꾸 잘라요. 정리해고합니다. 정리해고해서 인건비를 줄여. 그럼 당장 돈이 좀 남아 보이잖아요. 수익이 좀 개선된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장기적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기업이 온전하게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게. 온전하게 살아남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요게 재무적 관점만 갖지 말고 이제 이렇게 제시한 거예요. 비재무적 관점들도 동등하게 고려해 라고 제시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비재무적 관점을 동시에 고려해라. 이걸 균형을 이뤄라.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미국 기업이 재무적 관점에만 너무 힘을 써왔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에 재무적 관점을 좀 내려놓고 비재무적 관점을 특별히 강조했다, 이렇게 하면 틀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균형을 이룬다. 얘도 계속 중요해. 근데 얘도 중요하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게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고요. 이 비재무적 관점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제 나눠집니다.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 하나가 뭐냐면은요, 고객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고객 관점도 좀 가져봐라. 고객의 만족을 지향해야 기업이 영속성이 있지. 고객이 필요로 하는 거, 고객이 원하는 걸 들어줘라. 비용이 좀 더 소요되더라도 해야 된다,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비재무적 관점이 한 가지가요, 학습과 성장 관점이라는 것도 있어요. 학습과 성장의 관점. 이거는 아까 OD에서 말했던 거랑 비슷하네. 아까 고객 관점은 약간 TQM에서 신경 쓰는 거랑 좀 맞닿아 있고, 그죠? 맞지 않아요? 그리고 학습과 성장은 조직 발전에서 얘기했던 거랑 유사한 거예요. 그래갖고 조직 구성원들을 자꾸 학습시키고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가 되냐면은요, 바로 이제 내부 프로세스를 개선해라 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내부 프로세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관점, 이런 건데요. 이러다 보면 재무적 관점과 비재무적 관점의 균형도 필요한 거지만, 단기적 관점과 장기적 관점의 균형도 있는 거예요. 저런 뭐 재무적 관점은 단기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학습과 성장 같은 건 되게 장기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선행적 지표와 후행적 지표의 균형도 이루어야 된다,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양적인 것과 질적인 것의 이제 조화로움도 필요하다고 했고요. 내부적인 관점과 외부적 관점의 조화도 필요하다고 했고요. 다 요 안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건 내부고 어떤 건 외부고 어떤 건 양적이 어떤 건 질적이, 그런 거거든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이게 다 균형 있게 가면 방금 전에 열거했던 것들이 단기냐 장기냐, 내부냐 외부냐, 뭐 재무냐 비재무냐, 혹은 뭐 선행적이냐 후행적이냐,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균형을 이룬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혁신안을 제시했던 게 BSC가 됩니다. 요거 시험 아주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개념을 보면 칼프란과 노튼에 의해서, 이게 이제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경영대학원을 케네디 스쿨이라고 하는데, 그 케네디 스쿨의 교수들이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BSC는 조직의 비전 및 전략에 근거하여 도출되는
재무, 고객, 내부 프로세스 성장과 학습 관점의 핵심 성공 요소를 측정 가능한 핵심 지표로 구체화하여 평가하는 전략적 성과 평가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다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하는 것이고, 시험이 조금 복잡하게 나오면요, 괄호 2번 가보세요. 이 네 가지를 나눴잖아요. 지금 요소들을 네 가지를 나누고 다 균형을 이루어라 그랬는데,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세부적인 내용. 이것은 고객 관점인지 내부 프로세스 관점인지 이렇게 구분하는 거. 그런 게 나올 수 있는데, 읽어보면 대충 알 수는 있어요. 재무적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 이제 매출, 자본 수익률, 예산 대비 차이 뭐 이런 얘기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나와 있고, 고객 관점이다 그랬을 때는 고객 만족도, 정책 순응도, 민원인의 불만율, 신규 고객 증감 이런 걸 통해서 고객이 지금 우리 상품을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보는 거예요. 내부 프로세스 관점, 그러니까 불만은 없는지 그런 걸 보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기 정책 순응도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정책 순응도. 우리가 말하는 고객은 민원인이다 그러면 민원인들한테 어떤 정책을 제시했을 때 그걸 잘 따르는지, 아니면 뭐 이런 정책을 해 라고 불만을 갖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상점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여기는 노키즈 존이에요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얼마 전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와서 앉아 있다고 그거를 가지고 쪽지를 남겨서 너무 여기 오래 앉아 계시면 젊은 사람들이 안 와요. 그런 식의 쪽지도 했다며. 근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죠. 고객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고객들의 불만을 자아내요. 그러면은 타겟팅을 분명하게 해서 갔을 때 더 이로울 것인지 이런 것도 잘 판단해 봐야 돼요. 냉정하게 그게 막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그냥 기업 입장에서 수익이 더 남을 것이냐 이런 건데, 어떤 데 보니까 제주도에 어떤 뭐라 그러더라? 거기에 이렇게 이렇게 카페 분위기를 이렇게 막 안개 자욱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뭐 하는 데가 있대. 그랬더니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사진 찍는다고 오는데, 어떤 고객은 사진만 찍고 쏙 가고, 어떤 사람들은 와가지고 애들을 풀어놔가지고 애들이 난리를 치더래. 그래가지고 애들을 못 오게, 그 안에는 못 들어가게 하겠다. 애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은 따로 배치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거를 할 때 항상 고민해야 되는 게 고객의 이 불만이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기존에 또 이제 그 아이들이 뛰어놀므로써 다른 고객이 불만을 가진 것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얼마나 조화롭게 균형 있게 잘 가져갈 것이냐가 관건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고객 관점의 정책 순응도 같은 거, 민원인의 불만율 이런 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반응이 좋다면 신규 고객이 늘어나겠죠. 그런데 신규 고객이 줄어든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합니다. 내부 프로세스 관점, 그리고 학습과 성장 관점에서도 각각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내부 프로세스는요, 업무 진행 과정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흥미로운 것은요, 의사결정에 시민들, 고객들이 직접 참여하게 하는 것도 포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고객 관점이 아닙니다. 시민 참여는 이건 내부 프로세스 관점으로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게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구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학습과 성장 관점 해가지고요, 이건 이제 내부 구성원들이 얼마나 발전해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느냐. 그래서 뭐 동아리도 만들 수 있게 해주고, 내부 제안도 할 수 있게 받아주고, 직무 만족도 같은 것도 끌어올려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세부적인 것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유념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괄호 2번의 특징으로 가보면 전략적 관점이다. 그리고 상호 균형이다. 균형이라는 말을 주로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뭐 또 MBO랑 비교하고 있고 막 합니다. 그런 거 비교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네모 7번 가볼게요. 기타 주요 관리 기법 그래갖고 벤치마킹이 있는데, 이거 앞에서 언급을 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조직에서 성공한 것들이 있으면 그걸 보고 좀 따라하는 거예요. 모방하는 거. 다운사이징은요, 너무 조직이 관료제 조직이 비대화돼서 환경 변화에 대응을 잘 못하니까 사이즈를 좀 줄이는 그 감량 기법을 쓰는 것이고요. 아웃소싱은요, 우리가 또 이건 어디서 봤냐면은 조직 내부 구조 얘기할 때 왜 네트워크 구조라는 거 공부했었잖아요. 이제 그때 봤던 것처럼 핵심적인 기능만 안에다 남겨놓고 나머지 기능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깥으로 다른 업체들한테 아웃소싱으로 내보내주는 겁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고 3R이라고 해가지고요. 리오리엔테이션, 리스트럭처링, 리엔지니어링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리오리엔테이션이다 그러면요. 애초에 그죠? 애초에 근본적인 어떤 그 방향성 같은 것들을 재설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스트럭처링은 조직의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것이고, 리엔지니어링은 작업 공정에서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챕터 3은 이렇게 끝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맨 처음에 3챕터 시작할 때 같이 섞어서 좀 말씀드렸었는데, 조직의 행태로 우리 교재 나눠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관리의 일부분일 수 있는데, 아무튼 그걸 행태라고 따로 또 떼어놓고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뭘 봐야 되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거예요. 동기부여를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리더십은 어떻게 발현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따로 챕터를 나눠 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